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김진우님 그리고 카페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실은 저보고 강의를 하라고 그러셔서 어떤 걸 할까 그러면서 이제까지 강의한 거 제목을 보니까 뭐 여러분 그거 다 들으시고 난독증의 대가들이 다 되시겠더라고요. 여러 가지 해서 저는 난독증이 뭐냐, 뭐 원인이 뭐냐 이런 거를 말씀드리면 되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도 난독증 아동을 가진 그런 부모님들의 정신건강, 부모님들이 뭐랄까 잘 아시고 본인도 건강해서 아이를 잘 지도를 하셔야죠. 그래야지 이제 도움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난독증 아동들이 가지는 2차적, 3차적 문제들, 정서행동 문제들, 그런 게 뭔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참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은 그게 가정은 여러분이 이제까지의 몇 번의 강의를 다 들으셨다는 가정인데, 그렇습니까? 그런데 다 들으셨어요? 우선 첫 번째는 장애아동 어머니 정신건강과 치료 교육자로서의 역할. 여기 장애아동 그런 제가 코테이션 인용을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애아동 그러면은 사람마다 또 부모님마다 장애라는 게 뭐냐 이걸 받아들이는 게 힘드신 것 같아요. 이 불을 끄셔야 되나? 키셔도 잘 보이니까 키십시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카페 우리 부모님께서 오셔서 학습장애가 뭐냐? 그래서 학습장애는 다 배우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공부 못하면 학습장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난독증은 그럼 학습장애가 어떻게 틀리냐? 난독증은 실은 특수 학습장애죠. 그냥 일반적으로 학습장애 그러면은 공부 못하는 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 원인이 지능저하든 간에 정신지체 그 다음에 자폐증 이런 거든 간에 혹은 아스퍼거 부모님도 와 계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 오신 분이 아주 순수한 의미에서 다 난독증 어머님들이 난독증 장애 난독증을 가진 아동의 어머니는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겹쳐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코테이션으로 장애아동 그랬습니다. 그리고 장애란 말을 너무 흔히들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껐듯하면 그냥 장애. 예를 들어서 불안한 아이도 불안장애 그러지 않습니까? 우울장애 그러니까 장애 그런다고 그래서 이게 전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좁은 의미의 장애는 정신지체나 자폐증이나 이런 걸로 정말 발달 전반에 걸친 어떤 문제를 가진 아이들을 얘기하죠. 근데 요새는 장애라는 명칭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정신과에서 정신과의 진단 명칭 때문에 그러는데, 정신과에서 disorder, 장애란 말을 그렇게 번역을 해서 그래요. 무슨 disorder. 그래서 장애아동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치면 아마 장애가 한 20%는 될 거예요. 이것저것 붙이면. 근데 오늘은 여러분이 워낙에 목적하시는 읽기장애, 난독증 그러면 또 그것도 또 난독증이 뭐냐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쉬운 말로는 읽기장애죠, 그죠? 근데 제가 읽기장애 자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도 하실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장애를 가진 아동이건 가장 중요한 건 난 부모라고 봅니다. 네?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동이 얼마나 좋아지느냐 결정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자폐증이나 정신지체나 하여튼 특히 중한 장애를 진단을 받고 발견했다. 그럼 부모님들이 하시는 일이 어디 가서 치료를 받을까? 저 사람 유명한 사람이 왔다는데 어디 가자. 이런 식으로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걸로 어머니 역할로 보시는 수가 많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까지는 필요하죠. 좋은데 필요한 적재적소에 치료교육 장소를 찾아서 아동을 보내고 그러는데 학교를 보내고 뭐 특수 치료를 한두 시간 받는다고 해도 나머지 시간은 집에서 뭐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하고 지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제목을 장애아동 어머니의 어머니 자신의 정신건강, 그리고 실은 저는 특히 자폐 성향이 있는 아동은 더 그런데 정신지체도 그렇고 어머니가 실은 치료교육자다. 여러분이 치료교육하면서 따로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치료교육자 역할을 엄마가 하는 거죠. 아빠가 하는 거죠. 특히 저 엄마를 자꾸 찾는 이유는 우리 엄마가 더 중요하고 시간을 더 많이 보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도 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머님 여러분 자신도 하나의 인격체고 하나의 사람 아닙니까? 나름대로의 권리가 있고, 누릴 게 있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어떤 욕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또, 하나의 여인이죠. 여인이기 때문에 부인도 되고, 아내도 되고. 그리고 상당수의 어머님들은 요새 직장을 같이 하죠. 거기다가 이제 어머니 역할을 하게 됐는데, 불행히도 장애를 가진 아이를 갖게 되는 그런 어머니.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켜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으세요. 그렇죠? 그런 역할 부담이 있어요. 뭐 아버지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만 엄마는 특히 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슈퍼우먼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 자체가 여러분이 장애아동을 가지고로서 매우 부담스럽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처지가 되죠. 근데 이거는 우리 여러분 자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정신건강 그러면 뭘 의미하냐? 그러니까 건강 그러면 병이 없는 상태를 먼저 생각하시는데 실은 적극적인 WHO에서 얘기하는 건강의 정의는요 매우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광범위합니다. 단순히 질병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말을 씁니다. 단순히 질병 없다고 건강한 게 아니다. 오히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다.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의 정의 중에 신체적인 질병이 없으면 된다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정신적으로 마음이 편하고 자신감이 있고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겠습니다. 근데 정신건강은 그럼 어떻게 정의하냐? 우리에게 있는 사고, 생각하는 면, 행위, 행동, 감정, 이게 우리가 한 세 부분을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게 각각 실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따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세 가지가 잘 조정이 되고 충족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 환경에 잘 적응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정신이 건강하면 즐거울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그리고 만족감, 행복감 이런 게 따르게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 장애아동 부모님께서는 이게 다른 부모님에 비해서 좀 힘든 상황이 돼 있죠.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우선 남을 사랑할 줄도 알고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뭐 자신감이나 소신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자기의 감정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너무 실망하지도 않고 너무 등등 떠가지고 과대망상적인 그런 점을 하지도 않고 그리고 남을 존중할 줄도 하고 그리고 자기 통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뭘 하겠다는 의지력, 목적의식 이런 거를 해야 되고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스트레스에 쌓였을 때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인내심과 능력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이라고 해도 이건
정신 건강한 사람들이 어떤 뭐랄까 특성을 좀 나열해 본 건데, 여러분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건강하지 않아요. 그런 동심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지지막, 자기를 이렇게 가서 좀 속내 얘기도 하고 호소도 하고 그러면서 정서적인 지지 내지 필요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것도 건강한 사람의 중요한 그 덕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 두시는 이거에 다 해당하는데,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지지자는 누굴까요? 뭐 여러분이죠. 근데 만일 여러분의 하고 관계가 안 좋다면은 지지망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뭐랄까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그런 지지망이 여러분인데, 여러분이 그 아이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못 가지고 힘든 상황이 있어서 제대로 케어를 못한다, 보살피지 못한다 그러면 지지망은 없어지는 거죠. 그 대신할 만한 지지망이 있으면 그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제가 실은 이 슬라이드는 실은 자폐아동 부모, 좀 심각한 장애 부모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조금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난독증도 심각하다 하면 심각하지만 그래도 다른 면에서 일반 발달이라든가 일반 생활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충격이나 이런 건 적습니다만, 그래서 하여튼 장애를 가졌다는 거에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그 부모님들이 보이는, 부모님들이 스쳐가는, 거쳐가는 심리적인 반응이 어떤 거냐, 이거를 조금 살펴볼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자폐증이나 혹은 정신지체만 돼도 아유 충격적이죠. 들었을 때 매우 충격적입니다. 처음에는 아마 난독증 그러면 그게 뭐예요? 여러분도 그러셨겠습니다만, 한 10년, 20년 전에는 자폐증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 의미도 잘 모를 때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요새는 오히려 잘 알려져서 이거 자폐증 아니냐고 저한테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요. 옛날에는 이게 뭔지 하여튼 내가 말이 늦어서 왔는데, 요새는 자폐증 아닙니까? 보면은 실은 자폐증도 아닌데, 좀 늦는 아이인데, 이럴 수가 있는데, 어쨌든 매우 충격적이죠. 어떤 진단을 받는다는 거. 그냥 언뜻 생각했는데, 이게 그럼 고쳐지는 병입니까? 왜 그런 의문이 들고 매우 충격스러워서 질문도 잘 못할 때가 있죠. 대개적으로 충격을 조금 지나면 그럴 리가 있나? 그걸 부정하고 싶은, 그 선생님이 돌팔이 의사 아니야? 잘못 진단한 거 아니야? 그런 부정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른 병원에 가기도 하고 다른 전문가들한테 가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 이게 뭐 이렇게 탁탁탁 끊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은근히 이제 화가 나는 겁니다. 이거 왜 내 자식이, 꼭 내 자식이 왜 이런 병에 걸리냐, 왜 이런 장애를 겪어야 되냐, 이런 게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부정할 수도 없고, 분노의 단계를 거치면 우울한 단계, 어쩔 수 없구나, 허탈하고 힘이 없고, 이게 누구 때문일까? 이건 내 때문이 아닌가? 내가 뭐 임신 중에 뭔가 잘못해서 이런 건 아닌가? 사랑이 부족해서 아닌가? 특히 자폐아동 같은 거는 아이들이 이제 엄마를 안 좋아하니까 주위 사람들도 어떻게 엄마도 안 좋아하냐? 뭐 이런 식이니까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또 이런 그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뭐 태어났을 때부터 했던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을 이제 배우게 되면은 내 잘못만은 아니구나, 뭐 이렇게 하면서 자세히 알게 되고, 자세히 알게 되면은 그 진단을 받아들이고 어쩔 수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알아보자, 어디 가서 치료를 받을 것이냐, 이런 그 수용의 단계, 그리고 자기 생활을 거기에 맞추는 단계, 그리고 적응해 나가는 이런 저기가 되죠. 이런 과정을 알게 모르게 아마 겪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걸 잘 겪으셔야 돼요. 겪고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내가 할 게 뭐냐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고 상의하고 상담하고 그리고 이제 실행해 나가는. 근데 전체적으로 봐서 여러분은 아이가 태어날 때 아주 이상적인 아이를 생각합니다. 공부도 잘하고 적응도 잘하고, 네? 여러분을 즐겁게 해주고 여러분이 조금 해주면은 뭐.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한 아동이 태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아동은 아기를 자식을 갖지 못한 거에 대한 애도 반응이랄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실은 이 단계가 이 장애 아동뿐만 아니라 모든 그 상실, 모든 애도 반응의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적용이 많이 되죠. 이거는 자폐아동 부모 수기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숙형 그 부모님이 자기 아들 기르면서 적은 건데 이건 오늘 반드시 해당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잘 그렸어요. 어머니가 죽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실망하고 절망하고 때가 있었는데 그거를 잘 이겨나갔죠. 또 장애아동 가진 아동들의 특징이랄까 부작용 중에 하나가 부부관계가 좀 나빠져요. 치우쳐 서로 이해를 하고 도와주지 않고 누구 잘못이냐? 당신 잘못 키운 거 아니냐? 우리 집엔 그런 거 없는데 뭐 등등 하다 보면은 싸움이 되고 사이가 나빠질 수 있고 또 기르고 또 도와주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은 짜증도 나고 그럼 서로한테 블레임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혼도 하게 되고 가족이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2차적인 문제죠. 장애아를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부모로부터 고립될 가능성이 많죠. 숨기기 위해서. 우리 난독증은 뭐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조금 심각한 장애만 해도 그럴 가능성이 많고 숨기려고 그러고 친구들 아마 친구들은 뭐 내 아들이 뭐 1등 했다 뭐 좋은 학교 갔다 이러는데 우리 아들은 아이고 그러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그래서 고립이 되는 수가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럼 지지망을 잃어버리는 게 되죠. 그리고 우울하고 들려죠. 그래서 우울해 저기 됐고 이런 것이 이제 끝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새롭게 뭐 여기 이숙형 씨는 기독교 신자로서 교회에서 받는 신앙에서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경제적 부담도 이게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난독증도 아마 특수 치료, 특수 교육을 특별히 받으시려면은 또 돈도 많이 들고, 그럼 아빠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이제 아빠는 월급은 쥐꼬리만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 더 짜증나고,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 신부님께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풍요한 그런 어머니뿐만 아니라 힘드신 어머님들 위해서 카페도 경영하시고, 무료 강의 아닙니까? 네. 이렇게 하시는 게 그런 분들을 위한 게 아닌가. 누구에게나 좀 도움이 되는. 저도 강의를 주지 마십시오. 주실 생각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저도 봉사하고 싶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장애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그냥 이거는 끝이구나 생각하시는 부모님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변할 수 없다. 치료가 안 된다. 이 치료 그러면 뭘 생각하시냐면 완벽한 정상화. 정상아이들하고 똑같아지는 거를 치료라고 생각하시는 수가 많은데 그거는 있기가 힘들 때가 장애라면 힘들지만 최대한으로 정상화됨으로써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게 최대한으로 할 수 있게 해준다면 그건 성공이고 발전이 있는 거죠. 네, 그런 희망을 좀 가져야 되고 그런 변화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여러분 계속 실망하죠. 그래서 장애아동 부모의 어려움은 진단의 그 충격, 그러니까
장애에 대한 인식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충격의 차이가 있겠죠? 그죠? 특히 저 난도증의 경우에 물론 상당히 핸디캐핑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뭐 일생이 어떻게 되고 사회생활에 큰 지장이 있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완전 치유라는 거를 예를 들어서 제가 장애아동 중에 일부는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약물을 처방하지 않습니까? 약물. 행동 문제, 뭐 정서 문제를 좀 조정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아이고 이거 뭐 먹어봤자 약 먹을 때만 뭐 그렇죠. 완전 치유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약을 거부한다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도움받을 걸 못 받으시는 거예요. 실은 모든 약은 여러분 난독증의 경우에는 ADHD를 경할수가 많거든요. 한 3분의 1에서. 근데 약은 일시적이니까 거부를 한다? 그럼 여러분 고생하시는 거예요. 아이도 고생을 합니다. 일시적, 그러니까 약의 효과가 있는 동안에 집중을 할 수 있고 공부를 잘할 수 있다. 행동적으로도 좋아질 수 있다. 이럴 때 여러분이 편해지고 선생님도 편해지고 본인도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왜 거부를 하시나요? 완전 치유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그거에 매여 있으셨어요. 근데 치료 교육이라는 건 하여튼 최대한의 적절한 그런 상태를 만들어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동안에 발전이 되면 그만큼 좋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치료니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고 정작 아이들 행동을 어떻게 매니지하느냐, 관리를 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덜 하시고 과잉보호하거나 뭐 이럴 가능성 이제 나중에 좀 나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로서 내가 얘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도와주고 정서 행동의 발달을 도와주느냐 이거를 배우셔야 돼요. 이걸 확신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적합한 특수교육, 특수학교를 찾고 이런 카페같이 서포트 시스템 서로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들기도 하고 우리 아동 중에는 공격적인 행동이나 행동 문제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은 매일매일 너무 스트레스가 많을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적인 고립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죠. 이럴수록 더 좀 알리고 도움을 청하고 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주위 사람도 아 그렇구나 우리 친구 누구누구의 아들이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내가 도와줄 게 없을까 이렇게 여러분한테 다가서게 만들어야지 그 숨기고 뭐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태도가 그러면 여러분 친구도 이상해 왜 내가 이렇게 접근하기 힘들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단 말이죠. 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고립되고 그럴 수 있는 적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특히 자폐아동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어떤 장애건 여러분 혼자서 다 하려고 그러세요. 아빠한테도 미안하니까 아빠한테도 뭐 하라고 요구 못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좀 쉬기 위해서 뭐 좀 나들이 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좀 누구를 도움을 청해서 베비시팅을 좀 혹은 뭐 좀 봐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걸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만 힘들어요. 힘들어서 나중에는 그냥 뭐라고 그러나 exhaust 완전히 탈진해버려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뭐랄까 포를 좀 확보를 하시는 게 어떨까. 뭐 이제 같은 얘기입니다만 경우에 따른 진단이 혼란스러움이 있어요. 아까 우리 카페 부모님께서 학습장애 그러면 이것도 포함되고 정신지체 때문에 오는 학습의 문제도 포함되고 또 불안 우울증에도 학습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 능력에 비해서 안 된단 말이고 그것도 그럼 학습장애냐? 그냥 일반 용어로서는 학습장애라도 볼 수 있죠. 그죠? 그런데 특수학습장애, 난독증이나 읽기장애, 쓰기장애, 뭐 선술장애 같은 지능은 괜찮은데 특별히 어떤 분야, 특별히 학업에 필요한 분야가 안 되는 아이들이거든요. 네? 그거와
그럼 그것도 학습장애예요. 또 혼동이 될 수 있어요. 학습 지진, 지능이 떨어져서 안 되는 거예요. 학습 부진, 지능도 괜찮은데 정서적인 행동적인 통제 여건이 안 돼가지고 공부할 의욕이 없는 아이들, 혹은 하려는 동기가 부족한 아이들, 그것도 공부를 못하는 학습 부진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혼동스러울 때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 그런 거를 정확히 여러분이 하셔야 되겠고, 네. 그리고 전문가에 따라서 또 다른 얘기를 하신다 이거죠. 어떤 선생한테 가면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선생한테 가면 여러분 더 혼동스러워요. 요새는 이제 이 부모님들 카페가 이렇게 또 생기시니까 그게 상당히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